제가 오늘 주제로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유니콘 데카콘이 나온다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 우리나라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창투사들한테 가서 거의 98%가 한 10분 안에 탈락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작은 문제 갖고 접근해서 그래요. 그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제가 창투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들이 아주 너무 사소한 거 갖고 시장이 너무 작은 거 갖고 접근하는 바람에 아예 처음부터 그 벤처 캐피탈의 그 관심에서 그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니콘 훈련소에서는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좀 집중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 2주 전에 그 전 세계적인 그 크립토 전문가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약 3만 명쯤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립토건 인공지능이건 암호화폐건 블록체인이건 인공지능이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진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냐를 꼭 물어봐요. 그 내가 이번에 새삼 느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아니면 사소한 문제야?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에카스 아카데미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이때 11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 그때는 약간 정치 지망생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치 지망생들한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론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니까 슬라이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역사의 도도한 파도에 흔들리는 일어편주다. 바다에 있는 작은 배처럼 휩쓸린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느냐가 인생의 태반을 결정한다. 우리 항미 씨 같은 경우 보면 딱 알죠. 참고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항미 씨는 25살까지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온 지 한 15년 되셨나 이제? 10년 되셨나? 그래서 그 북한이라고 하는 시대, 이 시대에 태어났다가 스스로 거길 탈출해 갖고 새로운 그 유니콘을 개척하는 아주 위대한 결심을 한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영웅 정치가 사단과 큰 기업인도 탄생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2015년 때 앞으로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시대는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만 세상을 통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몸과 마음을 수련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제 에카스 아카데미라는 걸 그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2017년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역사의 일반 법칙을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때 제가 쭉 역사의 전환점들을 이렇게 보니까 1871년, 1909년, 1945년, 1980년, 2017년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이게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36년을 주기로 역사가 크게 변화하더라. 그런 거를 제가 우연히 생각했어요. 1945년도는 이제 2차 대전이 종료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고, 80년에 큰 변화가 있었고, 1909년도도 큰 변화가 있었죠. 한일합방이 있었고,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6이라는 단어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검증해 봤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갖고 중요한 데이터를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상위 10%의 소득 분포를 역사적으로 쭉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이거는 이제 1910년경부터 제가 그때가 2012년도까지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이 까만색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의 상위 10%의 소득이 2차 대전까지는 45%였다가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경부터는 32%까지 떨어졌다가 1985년경을 분기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2차 대전 끝나고 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 불평등 지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36년 주기가 있는 것 같아. 일종의 가설이었지만. 그죠?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 나오냐면 월드 이니퀄리티 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피케티가 이제 주도하는 데인데 전 세계 대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나라의 이 데이터를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2010년경부터 이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책 쓸 때마다 이 데이터를 핵심 근거로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낙년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만들어서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참고하시면 연구해 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아까는 상위 10%고 이번에 상위 1%의 소득 분포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36년 주기로 세상이 바뀌는구나, 크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는 최근 몇 년 사이가 세상이 크게 바뀌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새롭게 나타나고 유니콘 기회가 새로 생겨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19세기까지는 경제에서는 이제 아담 스미스가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1909년부터 1945년까지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평등한 세상이 돼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칼 막스의 영향과 이제 케인즈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갑자기 그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복지국가가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그 공산국가들은 일종의 그 평등국가를 추구하면서 평등한 세상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자유세계에서도 그 공산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급격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36년간 지나면서 이 복지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갖고 도저히 이제 복지 시스템 갖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대처가 나타나고 레이건이 나타나면서 소위 그 신자유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이론적 근거를 댄 게 이제 프레드릭 하이에크하고 이제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철학적으로 리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쯤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하고 제가 이제 그때쯤 런던에 갔다가 금융시장을 보고 뉴욕에 저는 이제 그때 갑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를 만나요. 그게 뭐냐면은 1997년도에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큰 문제를 보고 야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주 후진적인 그 증권시장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뉴욕에 있으면서 이 증권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글도 쓰고 웹페이지도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팍스넷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로 치면 유니콘급입니다. 그걸 제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창업한 지 1년 만에 회사 가치가 4천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 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증권시장에서 그동안은 증권회사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이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로 생각했던 게 그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그 은행이 거의 절반이 망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망했을까를 생각한 그것도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답으로 생각했던 게 은행 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이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금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핑거라고 하는 핀테크 기업을 그때 창업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페이팔도 그 비슷한 때 창업을 했죠. 그래갖고 제가 2000년경부터 한 4년간 경영을 하고 이제 후배한테 물려줬는데 지금 이제 핑거는 핀테크 기업으로서 상당히 잘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창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두 개 회사에서 엑짓을 하고 약간 좀 대학교 시절부터 생각했던 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1987년도 체제의 문제점, 그다음에 대의 민주제의 위기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필요할 거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과 블랙오션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제가 직접 민주제와 디지털 정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 프로블럼에 이제 빅 솔루션을 나름대로 제시한 거죠. 그래갖고 그때 쓴 책이 이제 두 책입니다. 한때는 이 책이 이제 소위 진보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과서로 읽혔던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차차 강의에 쓸 생각인데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굉장히 그 복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통과하는 이론의 기초를 그때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디지털 정치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직접 민주제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그 디지털 정치 플랫폼을 제가 정당에 납품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그때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만나면서 이런 디지털 민주주의와 디지털 금융의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다라는 것을 딱 깨닫고 2015년도에 이제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그 암호화폐 ICO를 제가 하죠. 2017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항상 큰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았던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다녔고, 제가 이제 2016년부터 뭐 LG 임원들, 그다음에 국회 이런 데서 암호화폐 강연을 하면서 약 제가 한 1000명한테 비트코인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이 중에 한 거의 대부분은 분실했다고 그러는데 상당수가 이제 갑부가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인사를 받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 500배쯤 오를 거니까 지금 투자해라 그러면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발행해 갖고 사업을 쭉 했고요. 그러고 몇 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블록체인 OS를 창업한 게 나이 60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4, 5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은퇴하고 딴 일 좀 해야 되겠다. 사회를 위한 공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큰 문제로 그때 생각했던 게 북한이 최악의 실패 국가고 최악의 인권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남한은 이제 피크라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쇠퇴기에 들어섰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내가 이제 세상에 나라에 아무래도 이제 어른격이니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통일 한반도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코비드 때 꽤 시간이 있어갖고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2021년도에 쓰는데 그래갖고 북한을 자유민주 시장 경제 국가로 전환시켜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국가를 한번 설계해보자. 그래갖고 30년 동안 어떻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짜본 게 이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북에서 오신 분들과 많은 친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한 2년 전에 챗GPT를 보고
이게 너무 재밌어갖고 이거 뭔가 근질거려갖고 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빅 프로블럼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세계사적인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30년 주기에 큰 변화가 지금 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내가 인공지능 그때 제가 이제 인공지능 지능협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분야는 이제 거대 자본과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해 갖고는 승산이 없고 근데 여기에 크립토를 결합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해 갖고 새로 사업을 좀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1년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과연 지금이 36년 만에 또 세상이 크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제가 조금 다시 정리해 봤는데 제가 그때 30년 주기로 시대 전환을 하면서 제가 1842년부터 36년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 사이에. 근데 진짜로 36년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요걸 제가 이제 요 그래프는 아까 그 피케티 그 파리 대학에 있는 이니퀄리티 그래프를 2020년 19년까지 연장해 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그래프는 그 혁신하라 한국경제 책에서 쓴 거고 요 그래프는 차터 리퍼블릭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그런 36년을 주기로 굉장히 세상이 크게 변한다. 이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제가 뭐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단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시대 구분도 할 수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1842년부터 이때는 뭐 대단한 시대였죠. 영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였고 1978년부터는 독일이 통일되고 메이지 유신으로 또 세계가 크게 변했고 그 전기와 전화가 나타났고 1914년부터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멸망했고 한일합방이 됐고 1950년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그 여러 번 보여드렸던 기술 변화가 세상의 GDP를 어떻게 증가시키는가를 이제 만든 그래프 이 그래프에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이 36년간의 그 주기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1780년부터 1840년까지는 이게 1차 산업혁명인데 이때 전기기관이 나오고 철강이 나오고 자동 방직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이 되다가 1850년경부터는 성장률이 쇠퇴되던 것이 철도가 일어나고 전신이 생기면서 또 급격하게 성장했다가 다시 쇠퇴했다가 전기가 나타나고 전화가 나타나고 내연기관이 나타나면서 또 한 번 피키가 있고 다시 줄어들어요. 이게 정확히 36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고 경제적인 거고 이상하게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1906년부터 1,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경제가 침체돼서 야 이게 제가 우연히 이것도 대조해 봤더니 이 가설이 꽤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그냥 흥미로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이 그래프요. 이건 제가 엑셀로 만든 겁니다. 엑셀에다가 그 하이퍼 뭐더라? 굉장히 복잡한 삼각함수와 여러 가지 해갖고 한 3일간에 걸쳐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처음 보셨죠 이거? 네. 내가 저 엑셀 파일 드릴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10년 전에 그 36년 주기보다 약간 3년을 늦췄어요. 시간을, 타임 테이블을.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훈 작가가 얘기하는 그 바이오 코드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아마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원래 여러분들 그 자축, 인묘, 진사오미, 진우술에 아시죠? 무슨 띠?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세상은 봄이 이제 3월 달인데요. 봄이 시작되는 호랑이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이제 이재훈 작가의 원리입니다. 여기 호랑이띠가 계신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쭉 해보니까 세상은 쥐띠에서 소띠까지는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시작할 때 세상이 새로 시작된다라는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 자세히 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 쥐띠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호랑이띠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잘 맞아. 그래서 호랑이띠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 재현 씨가 호랑이띠예요, 여기서. 그리고 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950년, 1986년, 2022년, 2022년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봤어요. 1950년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 1986년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 우리나라도 1950년에 전쟁 있었고 1986년도에 민주화됐고 22년도가 이제 한 2년 지났는데 이때부터 36년간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 1910년도에 한일합방돼서 식민지 36년간 살다가 1950년도에 전쟁을 통해서 어떤 자유민주 국가로 되고 산업화 시작됐고 19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민주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된 게 이제 지금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아시아, 유럽과도 어떤 역사적인 궤를 같이 하고 과학기술과도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래프를 좀 더 연장해서 1950년부터 1986년까지 보면은 이때 이제 컴퓨터, 반도체 이런 것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86년경에 침체되다가 다시 그 이커머스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성장한 게 이제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시대였다면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도가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때쯤 터지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두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뭐 판사들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탄핵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나타났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36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58년경에 뭔가 새로운 큰 변화가 또 있을 거다라고 이건 추측해 본 겁니다. 뭐가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2026년부터 2050년까지는 기술이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GPU와 라지 랭귀지 모델과 로봇과 멀티오믹스와 SMR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 발전이 있을 것이고 지금 2022년경에 전 세계 GDP가 약 100트릴리언 달러였다면 앞으로 한 30몇 년 사이에 한 400트릴리언까지 경제 규모가 4배 늘어날 것이다. 이런 그래프하고 제가 그려봤는데 이게 시대 구분하고 꽤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거는 내가 엊그제 작업을 해본 건데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떤 빅 프로블럼을 만나서 빅 솔루션으로 유니콘을 한번 설계해 볼 것인가라는 걸 이제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와 레이건의 그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런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하이에크의 이론에 의해서 됐다면 그 후에 이제 그 일종의 반작용으로 그 오바마와 이제 메르켈 같은 사람이 이제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빈부 갈등이 굉장히 커지면서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저는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아마 트럼프의 등장과 그다음에 이런 피터 틸 같은 사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 산업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소위 그 신자유주의 시대가 1988년부터 생기면서 그동안 그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지만 그 경제 성장이 친중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주도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 조지 소로스라든가 메르켈이라든가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제 주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추세가 굉장히 큰 갈등으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그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그 공화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20%였는데 62%까지 늘어났다. 지난 한 30년 사이에 이거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증오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민주당이 리퍼블리칸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는 싫어하는 그런 추세가 17%에서 무려 54%로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공화당을 극도로 미워하게 됐고 민주당 사람들은 공화당을 극도로 미워하는 아주 극단적인 갈등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어떤 큰 폭발음이 들리는 것이 어쩌면은 그 2022년을 중심으로 한 36년간의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촉발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너무 딥스테이트를 많이 키웠다. 딥스테이트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이제 딥스테이트에 관한 그 어떤 비판입니다. 그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를 강조했고 DEI, Political Correctness, LGBTQ, woke 같은 어떤 그 진보적인 그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반발이 심한 것이 이런 공화당 사람들이 민주당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결과가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나 이런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딥스테이트를 견제해야 되겠다. 석유와 원자력 에너지가 중요하다. 다이버시티는 미스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크립토가 중요하고 기술 유토피아를 중시하는 세력들이 지금 집권했고 이 추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아마 36년의 어떤 분기점이 이렇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전쟁 중이고 이란도 지금 폭격하고 있고 대만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팔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고 그 정권이 교체됐죠. 방글라데시 그랬고 인도네시아 그렇고 필리핀 그렇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냥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인데 이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제 굉장히 그 기존의 과거 36년간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변곡점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로 과연 소련,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중국 공산당이 몰락할지 중국의 혼란에 빠질지 우리나라는 새로운 질서가 생길지 남북이 통일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인간에게 효과를 줄지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36년간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AGI 그러니까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로 전이하는 시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민주화되거나 분열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통일되지 않으면 거의 몰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한 60년 안에 우리나라 지금 24만 명에서 3분의 1씩 줄기 때문에 3분의 1로 30년 지나면 한 8만 명 태어납니다. 60년 지나면 10,000명 태어날지 몰라요. 10,000명. 지금 24, 3분의 1이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기 생각을 갖고 이제 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니콘 관점에서 빅 프로블렘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희한하게. 스페이스 X 초기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다고 그랬죠. 비행기를 쐈다가 우주선을 발사했다가 10번 다시 사용해. 근데 전실화됐죠. 테슬라라는 전기차도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X를 인수했죠. 그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잘하고 있죠. 뉴럴링크로 인간의 두뇌를 조정하는 기술까지 했죠. 일론 머스크야말로 이 빅 프로블럼을 항상 생각하고 빅 솔루션을 만드는 최고의 사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상당히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택 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나서잖아요. 자기가 이런 작은 주택에 살면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역시 이왕에 사업하려면 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김재현 씨가 설명했던 그 우리 그 사피엔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그 챗GPT 등장과 함께 새로운 36년이 도래하는데 여기에 인공지능과 크립토를 결합한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는데 이 두 분야를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공지능이 워낙 어렵고 크립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몇 년 내공 갖고는 접근하기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인공지능도 꽤 공부를 했고 크립토도 꽤 내공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한 걸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뭘 할까? 뭐 인공지능과 크립토를 결합한 사업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미디어 산업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열이 심하고 이게 점점 더 분열이 심해가고 있고 아까 본 그래프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굉장히 심하죠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갤럽 자료를 갖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트러스트 레벨이 미디어, 그러니까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신문에 대한 트러스트 레벨이 그 데모크라트,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은 그렇게 심하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공화당은 거의 40%, 50% 가다가 8%까지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라디오, TV, 신문이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뭐 수긍받지만 공화당 계열의 사람들한테는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미디어 문제가 세계를 분열시키고 혼란으로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꽤 했고 그 데이터로 이제 검증한 건데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뭐 20대, 30대는 거의 23%, 28%만이 그 신뢰를 해요. 미디어를, 매스 미디어를. 옛날에 50, 60% 가다가 지난 한 20년 사이에 생겨난 현상인데 이 문제를 인류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고 전쟁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어떤 생존 양식과 사고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얘기한 그 마샬 맥루한처럼 미디어에 변화하면 인간의 생존 양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슬로건으로 메리타스 버스 리버라비트라고 하는 슬로건을 써봤는데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한번 사피엔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그 김재현 씨가 보여준 화면이 그런 그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갖고 비용을 100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줄이고 폴라리제이션을 줄이고 미디어 카르텔과 빅브라더의 매니플레이션을 줄여보자라는 게 이제 생각이었고 모두가 참여하는 미디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디어가 극단적 이념의 대립과 진실의 실종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인공지능과 크립토와 미디어 산업을 결합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빅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서 사피언스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100%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아마 굉장히 가치가 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라든가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빅테크들이 결국은 미디어 산업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방식은 신문, TV, 블로그, SNS에 있는 정보를 다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새로 뉴스를 제작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레포터들이 뉴스를 만들어서 이 큰 뉴스 풀을 그 수천 개의 그 토픽, 수백만 개의 피플, 수백만 개의 회사, 파이낸스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수백만 개의 언론사를 창업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큐레이터가 각각의 그 로컬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프레딕션 마켓과 커뮤니티를 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결합하는 모델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혁명을 하는데 일단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100분의 1 이하로 줄인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잡음과 폴라리제이션을 줄인다. 그 다음에 진실을 각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진실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빅 프로블럼을 가지고 빅 솔루션을 찾아보는 한번 여정을 제가 옛날부터 한번 쭉 설명드렸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한 창업을 열 몇 개 해보면서 느낀 게 결국은 큰 문제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솔루션을 찾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상생 질서를 만드는 것이 그 사업의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빅 프로블럼, 빅 솔루션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유니콘, 데카콘이 나온다 라는 주제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